2025년 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세 남매가 아버지의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축하나 기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후회만이 가득했죠. 테이블 위의 서류들은 병원비 청구서, 요양원 계약서, 그리고 대출 서류였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장남 김민수 씨의 입에서 나온 한숨 섞인 독백이었습니다. 불과 3년 전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67세 아버지의 재혼을 막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가족 모두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줄은. 이 이야기는 3년 전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습니다. 김철수 씨, 당시 67세. 10년 전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낸 후 혼자 살아왔습니다.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그는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한 채와 약 5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충분히 물려줄 만한 재산이었죠. 얘들아, 아빠가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을 위해 그는 몇 주를 고민했으니까요. 아빠가 재혼을 하려고 한다.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남 민수 씨는 45세,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두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 민지 씨는 43세,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죠. 막내 민호 씨는 40세, 프리랜서로 불안정한 수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에게 아버지의 재산은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재혼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씨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상대방은 누구세요? 어디서 만나셨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났어. 이름은 박순희 씨, 올해 61세야.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셨는데 참 좋은 분이야. 사진 속 여인은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눈에는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죠. 아버지, 61세면 아버지보다 6살이나 어리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만났다고요? 혹시 아버지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닌가요? 둘째, 딸 민지 씨의 의심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아버지, 제대로 알아보신 거 맞아요? 세 자녀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 걱정에, 민지 씨는 사업체 대출 상환에, 민호 씨는 당장 다음 달 월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그들에게 미래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가 그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희 걱정은 아빠도 이해한다. 하지만 아빠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쓸쓸해. 순희 씨와 함께 있으면 웃음도 나고 하루하루가 즐거워. 아빠 좀 이해해 줄 수 없겠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아버지 인생 망가질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외로우시면 요양원 같은 데도 알아봐 드리고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아버지의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후 세 남매는 따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몰래 말이죠. 그들의 목적은 하나, 이 재혼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버지 재산이 다 넘어갈 수도 있어. 민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지 씨가 동의했습니다. 그래, 오빠 말이 맞아. 나도 이번에 사업체 대출 연장해야 하는데. 아버지 재산이 담보야. 만약 재혼하시면 그 여자한테 다 넘어가면 어떡해? 저도 솔직히 다음 달부터 일거리가 없어요. 아버지한테 잠깐 돈 좀 빌려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곤란하죠. 세 남매의 대화에서 아버지의 행복은 점점 사라지고 오직 재산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세 남매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재혼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성인의 재혼을 자녀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 상속 부분에서 유언장 작성을 권유하시거나 혹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혹은 뭔가요? 상대방에 대한 신원 조회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사기 전력이나 금전적 문제가 있다면 그걸 근거로 아버님을 설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남매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들은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박순희 씨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서였죠. 탐정은 2주간의 조사 끝에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박순희 씨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혼자 자녀 둘을 키웠습니다. 현재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본인은 소박한 원룸에 거주하며 경로당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 막잖아. 민수 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로 막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죠. 일주일 후 세 남매는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만약 재혼하신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더 이상 찾아뵐 수 없어요. 민수 씨의 협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못 보게 할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이 될 순 없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볼 수 없게 된다는 협박. 그것은 노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힘들어요.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아버지는 저희한테 책임이 있잖아요. 민호 씨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생각이 짧았어. 재혼 안 할게. 그날 밤 아버지는 박순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무래도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여인의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남매는 승리감에 젖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위기를 넘겼네.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어.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행복을 빼앗았고 동시에 자신들의 미래도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재혼을 포기한 후 김철수 씨는 급격하게 변해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자녀들의 방문도 피했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만남을 거절했죠. 자녀들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삐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하지만 시간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김철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로당도 나가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TV만 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이웃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민수 씨가 명절을 맞아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감지 않은 채 낡은 옷을 입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계세요? 아프세요? 민수 씨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돌릴 뿐이었죠. 민수 씨는 급히 다른 남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해. 당장 와봐. 병원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증 우울증과 초기 치매 증세. 의사는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고립과 외로움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치매로 이어질 수 있고 방치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돌봄이 제공된다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께 가장 필요한 건 약이 아닙니다. 정서적 교류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세 남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버지 재산 지킨 건데. 우울증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김철수 씨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치매가 진행되어 자녀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죠.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한 달에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병원비, 약가, 간병비까지 합치면 매년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예금 5억 원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면 다 없어지겠네. 민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재산이 정작 아버지를 돌보는데 모두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 지 6개월 후 민수 씨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으로 명예퇴직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45세의 나이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됐죠. 어떻게 해?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떡하고?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 아버지 재산이 있잖아. 조금 미리 받으면. 민수 씨가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 병원비로 다 나가잖아요. 당신 형제들도 같이 쓰고 있고. 민지 씨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업이 악화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됐고 결국 사업체는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것은 2억 원의 빚뿐이었죠. 오빠, 나 좀 도와줘. 정말 한계야. 민지 씨는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수 씨도 처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내 민호 씨는 더 이상 월세를 낼 수 없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친구 집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죠. 아버지만 재혼 안 하셨어도 민호 씨는 여전히 모든 것을 아버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시작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남매가 아버지의 집 거실에 모여 앉아 있는 그날 말이죠. 세 남매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요양원 비용과 각자의 빚을 메우기 위해서였죠. 아버지의 예금은 이미 바닥이 났고 이제 남은 건 아파트뿐이었습니다. 서랍 좀 정리해봐. 중요한 서류 있을지도 모르니까.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민지 씨가 아버지 방의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이거 봐. 민지 씨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재혼을 포기한 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세 남매는 숨을 죽이고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5월 3일. 오늘 순희 씨와 헤어졌다. 아이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너무 허전하다. 순희 씨와 함께 있을 때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는데 2022년 6월 15일 아이들이 전화를 했다. 하지만 받고 싶지 않았다. 얼굴도 보기 싫다. 내 행복보다 돈이 더 중요한 아이들. 내가 이렇게 키웠나? 2022년 8월 20일 경로당 친구들이 걱정한다.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은 나갔다. 그런데 순희 씨가 보였다.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도 못했다.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2022년 11월 2일.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어제 먹은 게 뭔지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이상하게 순희 씨 얼굴은 선명하다. 웃는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2023년 3월 18일. 오늘 민수가 왔다. 집이 너무 더럽다고 화를 냈다. 미안하다. 하지만 청소할 기력이 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냥 눈을 감고 싶다. 민지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돌렸고 민호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 일기장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민지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순희 씨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철수 씨께. 우리가 헤어진 지 1년이 지났네요. 아직도 경로당에 가면 자꾸 철수 씨를 찾게 됩니다. 함께 웃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철수 씨 자녀분들이 반대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부모님의 재혼 쉬운 결정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철수 씨가 너무 외로워하지 않도록 자주 찾아뵈어 주세요. 제가 못 해드리는 걸 자녀분들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수 씨는 좋은 분이에요. 행복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순위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순간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바로 그때 민수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남매는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많이 위독하십니다. 아마 오래 버티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지 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죠? 아버지 행복 빼앗아서 죄송해요. 민호 씨도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양원 로비에서 낯익은 여인 한 분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순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요양원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면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서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건물을 보기 위해서였죠. 민수 씨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박순희 씨이신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여기에 오셨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냥 철수 씨가 이 건물 어딘가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돼서요. 면회는 못 가요. 자녀분들이 싫어하실까봐.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세요. 민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남매와 함께 병실로 들어갔죠. 그리고 아버지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철수 씨, 접니다. 순이에요. 그녀가 아버지의 손을 잡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없던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박순희 씨의 목소리에 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환자분이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순간 세 남매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돈도 자녀들의 의무적인 방문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한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박순희 씨의 손을 잡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세 남매는 다시 아버지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요양원 비용 미납분을 갚는 데 쓰였고 예금은 이미 바닥났으며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그냥 허락했더라면. 민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도 행복하셨을 텐데 우리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민지 씨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쓴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2024년 2월 10일. 오늘이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다. 요양원에 간다고 한다. 아이들은 나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저 귀찮아서 부담스러워서 보내는 거라는 걸. 만약 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아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순희 씨와 결혼했을 것이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이들아, 너희는 부디 나처럼 살지 마라.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마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단다. 민호 씨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죽인 거야.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가 문을 열자 박순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이걸 드리려고 왔어요. 그녀가 보자기를 풀자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건 철수 씨가 저를 위해 모아뒀던 돈이에요. 결혼하면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결혼하지 못했고, 이 돈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철수 씨의 자녀분들이 가지세요. 민수 씨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우리 몰래 모으신 거네요. 네, 저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시면서 한 푼 두 푼 모으셨어요. 생활비를 아끼면서까지요. 민지 씨가 통장을 민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민호야, 내가 가져. 당장 집도 없잖아. 하지만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이 돈 받을 자격 없어. 우리 모두 없어. 민수 씨가 박순희 씨에게 통장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가 선생님과 함께 하려고 모으신 돈이잖아요. 선생님이 가지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지막 행복을 빼앗았어요. 박순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걱정돼서 반대한 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재산이 걱정돼서였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돈을 사랑했던 거예요. 민지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순희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철수 씨는 마지막까지 자녀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일기에 항상 자녀 이야기를 쓰셨거든요. 미워하시면서도 결국엔 사랑하셨어요. 세 남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려다가 정작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인생도 망가뜨렸습니다. 장면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세 남매가 아버지의 빈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비톡촉 서류들이 쌓여 있습니다. 형, 우리 이제 어떡하지?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가 3년 전에 내린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었어. 아버지도 우리도 모두 불행해졌으니까. 민지 씨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못 해드렸네요. 세 남매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아버지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재산은 사라졌고 정작 지켜야 했던 아버지의 행복은 빼앗아 버렸습니다. 1년 후 민수 씨는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민지 씨는 빚을 갚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있죠. 민호 씨는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고시원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매달 한 번씩 모입니다.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박순희 씨를 만납니다. 그녀도 매주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와 꽃을 놓고 갑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박순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결국 결혼도 못하셨잖아요. 박순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철수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말에 세 남매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자녀들. 그 이면에는 종종 재산에 대한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빼앗는 순간 우리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미래도 파괴하게 됩니다. 김철수 씨가 만약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재혼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박순희 씨와 함께 건강하게 노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울증도 치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아버지의 요양원 비용으로 재산을 모두 잃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자녀들이 재산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간들, 그리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부모님의 행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재산은 결국 쓰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노년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노년기의 동반자는 건강과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셋째,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의 인생을 통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넷째,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철수 씨의 세 자녀는 이제 평생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그때 허락했다면 이라는 생각이 그들을 평생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 재혼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산이 걱정되어 반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